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 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하빌리스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깊은 블루 사파이어를 중심으로 작은 다이아몬드가 줄줄이 이어진다. 안을 잡아주는 것은 골드. 높은 품격을 갖춘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까지 한 세트가 모두 합해 7,430만엔. 그 옆에는 루비와 다이아몬드의 수정을 조합한 목걸이가 2,800만엔, 귀걸이는 1,000만엔. 이중유리 너머에 별세개가 펼쳐있다. 사람 한 명보다 작은 돌 한 개의 가치가 더 높다니.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다. 저토록 아름다우니까. 작은 한숨을 내쉬었을 때 교코는 유리에 비친 자신을 깨달았다. 나이는 24. 글래머까지는 아니어도 몸매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다. 요즘 피부결도 좋아서 화장이 잘 받는다. 오늘은 길쭉한 눈매를 살린 상큼한 스타일이다. 교코가 쇼윈도 앞에서 자세를 잡고 있는데 안쪽에서 점원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검은 스커트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여우 같은 얼굴의 여직원이다. 으이그, 돈도 없는 주제에 탐이 나서 들여다보고 있네 라는 눈빛이었다. 메롱 혀를 내밀어주고 그 자리를 떴다. 언젠가는 나도 손님으로 당당히 찾아갈 거야. 라고 교코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맹세를 했다. 5천만원쯤 되는 모피코트를 걸치고 좀 더 감각 있는 물건은 없나? 라는 얼굴로 가게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시선을 던진다. 그렇다, 그것이다.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루비며 에메랄드를 조합해서 가슴팍에 큼지막한 별이 대롱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목걸이. 그것과 한 세트의 팔찌와 반지와 귀걸이. 반지의 사파이어는 22.76캐럿. 끝자리 수까지 완벽하게 외우고 있다. 그걸 한꺼번에 몽땅 사들이는 것이다. 얼마죠? 여우 직원은 손을 비벼가며 대답한다. 네, 그게 그러니까 8억엔입니다. 어머나 8억? 보기도 보다 비싸네. 여기서 싸다고 하지 않는 게 선수다. 어떻게 좀 안 될까? 6억 정도면 괜찮은데 안 돼? 하긴 그렇겠지. 그럼 어쩔 수 없네. 8억으로. 좋아요. 그거 포장해줘요. 그런 일은 없으려나? 8억에는 꿈의 꿈 같은 일일지 몰라도 800엔만엔 정도의 보석은 척척 사들이고 싶다. 죽기 살기로 겨우겨우 사는 게 아니라 채소 한두 개 사듯이 가볍게 그렇게 좀 안 되려나? 그건 안 돼. 라고 교코는 자각했다. 일단 내 힘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남의 힘을 빌린다면 희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좋아, 열심히 뛰어보자. 22.76캐럿을 꿈꾸며 교코는 힘주어 걸음을 뗐다. 코트 자락을 펄럭이며 긴자 주워돌이기를 왼쪽으로 꺾어들었다. 그 앞에 그녀가 오늘 일할 곳, 긴자 퀸호텔이 있는 것이다. 호텔에 도착해 프런트에서 대기실방 번호를 문의했다. 밤비 뱅퀴드에서 나온 사람인데요. 네. 203호실과 204호실입니다. 라고 프런트 담당은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시계를 보니 5시 15분. 오늘 파티는 6시부터 시작이니까 아슬아슬하다. 204호실에 갔더니 영업실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물어보니 낯익은 프리랜서 동료가 알려주었다. 요네자와 씨? 옆방에 있어. 204호실 문을 두드리자 영업실장 요네자와가 열어주었다. 창백한 얼굴에 금태 안경이 번뜩 빛났다. 교코씨, 또 꼴찌야. 미안해요. 지하철이 붐벼서. 무슨 소리야? 지하철 붐빈 것과는 관계도 없으면서. 연애자와는 안경 위치를 바로잡는 뒤에 손에 든 서류 위에 뭔가 적어 넣었다. 근무 태도를 체크한다는 소문이었지만 어떤 내용을 쓰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교코는 연애자와의 눈을 피해 새금새금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검은색 스커트와 흰 블라우스다. 어쩐지 조금 전 보석점의 여우 직원과 비슷한 차림새다. 부자들이 대할 때는 어떤 직업이든 다 똑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화장을 다듬었다. 교코, 그거 알아? 옆에 다가와 속닥거린 것은 3개월 전쯤에 들어온 엘이었다. 키가 크고 내신한 미인인데다 영어 회화를 잘한다. 오늘 파티 그거 하나야가 주최한 거래. 하나야? 진짜? 교코는 눈을 반짝였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교코가 좋아할 것 같더라. 전부터 기대했었잖아. 당연히 좋지. 그렇다면 화장도 좀 더 꼼꼼하게 해야겠네. 나는 하나의 곡의 감사 파티는 처음이야. 교코 얘기를 듣고 은근히 기다렸는데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 거야? 예리의 물음에 교코는 후 웃었다. 그런 거 아니야. 실은 내가 점 찍어둔 사람이 있어서. 그랬구나. 돈도 많고 잘생긴 사람? 그리고 보석을 이해해준다는 거, 그게 중요해. 교코는 거울에 비친 얼굴을 여러 각도에서 점검했다. 좋아, 라고 납득하고 콤팩트를 닫았다. 다들 준비됐습니까? 요네자와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여자처럼 높은 소리를 냈다. 컴패니언 30명과 좁은 호텔방에 함께 있어도 이 남자는 딱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다. 여자들이 슬립 차림으로 오락가락 하는 것보다 인원수가 맞는지 어떤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자, 여러분.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중품은 내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그대로 두시고요. 연애자와의 목소리에 배웅을 받으며 교코를 비롯한 반비wen키 컴패니언들은 파티장으로 향했다. 오늘 파티를 주최한 하나야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보석 체인점이다. 도쿄를 본거지로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후쿠오카 등 전국의 지점을 개설했다. 이 호텔에 오기 전에 교코가 홀린 듯 쇼윈도를 들여다본 곳도 하나야의 긴자점이었다. 그 하나야가 1년에 2번 고객 감사 파티를 이곳 긴자 퀸호텔에서 연다. 초대되는 고객은 최고의 단골이고 당연히 어딘가의 회사 사장 부인이나 병원장 부인, 정치가의 아내와 딸 혹은 연예인들이다. 교코는 오늘이 2번째지만 지난번에 나갔을 때는 이건 정말 사업 수완이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 감탄했다. 파티 초대장이 일종의 상류층 자격처럼 여겨져서 참석하는 여자들은 온몸에 하나야의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여자들 사이에 거센 경쟁이 불꽃이 튄다. 이름도 없는 여배우 주제에 에메랄드 반지를 꼈어? 라든가 주름 자글자글한 아줌마가 화려한 다이아몬드로 목걸이를 해봤자 빛이 안 나지 라든가
다들 마음속으로 그런 평가를 한다. 그렇게 되면 좋아, 다음에는 더 값비싼 걸로 라는 식으로 흘러간다. 즉 하나야는 점점 더 장사가 잘 된다. 너무 많이 벌어서 그 이익을 환원해드린다는 명목으로 다시 감사 파티를 연다. 불꽃이 번쩍번쩍 튀고 다시금 값비싼 보석이 팔려나간다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니 남편들 쪽에서는 배견할 수가 없다. 오늘도 아내들은 눈에 핏발을 세우며 남의 보석 가격을 가늠해보고 남편들은 그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는 광경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 그런 파티장이 교코를 비롯한 밤비뱅큐 컴패니언들의 일터였다. 교코는 미주아리를 나르고 맥주를 따르며 음식을 접시에 담아내고 무료한 아저씨들의 잔소리도 들어주며 평소와 똑같은 작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기분은 평소와 전혀 달랐다. 그녀에게는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교코는 서서히 한 테이블 쪽으로 접근해 갔다. 그곳에 점찍어둔 인물이 있었다. 그녀의 꿈을 이루게 해줄지도 모르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테이블은 이미 다른 컴패니언이 맡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영 재미가 없다. 오늘은 한 테이블에 컴패니언 한 명이라는 게 원칙이었다. 교코는 중앙 테이블에서 요리를 덜어내면서 상황을 살펴보았다. 잠시 뒤 그 컴패니언이 자리를 떴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교코는 그쪽으로 다가가 방금 자신이 더러운 요리를 그에게 내밀며 말했다. 드시겠어요? 천박한 교태 따위는 흘리지 않는다. 희미한 미소 정도만 짓는다. 고마워요. 그는 요리를 받아들더니 자기 앞에 내려놓았다. 마시는 건 맥주였다. 재빨리 병을 들고 따라주며 말했다. 맛있게 드세요.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건네왔다. 아, 우리 지난번에도 여기서 봤었죠? 드디어 알아본 모양이다. 내심 안도하면서도 교코는 웃는 얼굴로 시치미를 뗐다. 그랬나요? 평소 같으면 진짜로 시치미를 떼며 무시해버릴 상황이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다. 맞아요. 지난번에 이 파티였어요. 내가 실수로 위스키인지 뭔지 쏟았을 때 재빨리 닦아줬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 그제야 처음으로 생각난 척했다. 물론 그때 일은 똑똑히 기억한다. 오히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 쪽이었다. 그때는 교고가 그의 팔꿈치를 쳤고 그래서 미주아리가 쏟아졌다. 그리고 실은 팔꿈치도 일부러 친 것이었다. 어떻게든 그와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보려는 필사의 작전이었다. 그 작전이 효과가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그가 먼저 말을 건네주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다음부터 잘 풀어나가기가 어렵다. 컴패니언은 특정 고객만 지나치게 접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각 컴패니언의 근무 태도는 팀장이 정확히 체크한다. 팀장은 에자키 요코라는 베테랑이다. 지금 그녀는 의회 의원의 아내라는 것을 유난히 과시하는 여자 손님을 접대하는 중이지만 그 눈초리는 빈틈없이 다른 컴패니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중년의 뚱뚱한 남자가 그에게 말을 건넸다. 교코는 주변 사람들에게 서빙을 하면서 그 테이블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위치를 계속 유지했다. 그렇게 해서 작은 기회라도 어떻게든 잡아볼 계획인 것이다. 그의 이름은 다카미 슌스케. 다카미 부동산 회사의 전무라고 하는데 나이는 아직 30대 중반쯤 될 것이다.
교코가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번 파티 때 독신이라는 말을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결혼한 적이 없는 건 아니고 아내가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건 감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가 이 파티에 초대된 것은 하나의 단골 고객이라서가 아니라 지점 건설을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다카미 부동산 회사의 젊은 후계자야. 그런 정보를 건네준 손님이 그를 그렇게 표현했다. 실제로 젊은 스포츠맨 타입에 눈썹이 짙고 정돈된 얼굴이었다. 생김새 면에서도 교코의 취향이 맞았다. 이봐, 여기 스카치 한 잔 갖다 줄래? 교코가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벽 같은 남자가 나타났다. 얼굴이 큰 편치고는 눈이 묘코가 지극히 오목조목하다. 흰색 정장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하나야 사장 니시하라 마사오의 셋째 아들 겐조였다. 망나니 아들이라고 지난번에 어떤 손님이 쑥덕쑥덕 헌담을 했었지만 사실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교코가 스카치 잔을 들고 가자 겐조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며 두점 호스티스에게 하는 말투로 말을 건넸다. 오, 넌 상당히 미인인데? 이름이 뭐야? 아니요, 저는 이름을 밝힐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무슨 야쿠자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답이지만 손님이 이름을 모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컴패니언의 규칙이다. 이름쯤은 알려줘도 괜찮잖아? 그나저나 어때?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할까? 아니요, 그러시면 너무 죄송하죠. 다른 멋진 분과 함께 해주세요. 네가 멋있어서 하는 얘긴데? 어떤 말로 거절할까 고민하는 참에 짙은 감색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겐조 옆으로 다가왔다. 나이는 겐조보다 조금 많은 편일까? 광대뼈가 두드러지고 눈매감 없이 예리했다. 야마다 선생의 부인이 오셨습니다. 인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의 말에 겐조는 성가시던 얼굴을 보이더니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교코는 다시 다카미 슈스케의 테이블로 돌아갔다. 하나의 셋째 아들도 물론 그리 나쁘지는 않다. 다카미 슈스케와 나이도 비슷하고 재벌급인데다가 무엇보다 보속이 쉽게 손에 들어올 것이다. 다만 생리적으로 도저히 좋아할 만한 타입이 아니었다. 이따금 섹스하고 싶지 않은 탤런트 워스트 10이라는 앙케이트가 유성지에 실리곤 했는데 바로 그런 느낌이었다. 부자와 결혼하는 게 교코의 원대한 계획이지만 이건 아무래도 좀. 그녀의 이상형 다카미 슌스케는 로맨스 그레이의 중년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파티 처음에 인사말을 한 사람이라 누군지 알고 있다. 하나의 부사장이자 니시하라가의 장남 쇼이치였다. 셋째 아들 겐조와 나이 차가 많이 나서 40대 중반쯤일 테지만 피부가 처진 곳은 그리 눈에 띄지 않았다. 쇼이치 옆에 기모노 차림의 미이미는 아마도 부인일 것이다. 니시하라가의 둘째 아들은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라고 했다. 다카미와 니시하라 부사장은 나고야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니시하라 마사오 사장이 감사 인사를 마지막으로 파티는 8시 정각에 끝났다. 교코와 다른 컴패니언들은 다시 203호 대기실로 돌아왔다. 다들 수고했어, 수고했어. 요네자와가 살살거리는 웃음으로 맞아주었다. 있잖아, 그 하나의 셋째 아들이란 사람 진짜 웃겨. 야카이라고들 하는데 다들 컴패니언 투구의 헤어스타일을 풀고 긴 머리를 빗질하면서 아사오카 아야코가 옆에서 말했다.
아야코는 약간 통통한 편에 오지랖 넓은 언니 타입이다. 젊은 여자만 봤다 하며 말을 걸더라고. 근데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니까 결국 우리한테까지 슬슬 수작을 부리는 거야. 아무래도 교코한테만 말을 걸었던 게 아닌 모양이다. 망나니 아들이라는 소문은 나도 들었어. 그래도 하나에서는 이사급이라던데? 파티 때 누군가 얘기했던 게 생각나서 교코는 말했다. 글쎄 그렇다니까. 머지않아 간사이 쪽을 전담할 거래. 남의 일이지만 저런 사람을 위에 앉혀도 되는지 걱정스럽던데. 다행히 눈에 명석한 충신을 붙여준 모양이야. 짙은 감색 양복을 입은 호리호리한 남자가 계속 그 망나니 아들 옆에 붙어 있었잖아. 아, 그렇구나. 그 남자의 날카로운 눈매를 교코는 떠올렸다. 일종의 뒤처리 담당이야. 그 사타케라는 사람이. 뭐 그 사람 덕분에 그럭저럭 잘 될 거라나 봐. 그게 뭐야. 그럴 바에는 사타케라는 사람한테 다 맡기면 되잖아. 이시하라 사장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모양이지. 내 자식부터 챙기는 건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이러면서 아야코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 먼저 갈게. 응, 수고했어. 잘 가. 교코는 다카미 슈스케를 생각하고 있었다. 다카미 부동산 회사도 가족 운영체제라고 들었다. 슈스케도 그 회사 사장의 아들인 걸까?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패에 있는 동료들은 거의 돌아간 뒤였다. 남은 사람은 교코와 에리뿐이었다. 요네자와는 할 일 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먼저 들어가셔도 돼요. 교코는 요네자와에게 말했다. 열쇠는 제가 프런트에 반납할 테니까. 그래? 그럼 부탁 좀 할까? 요네자와는 가방을 껴안고 일어서더니 살살 웃으면서 방을 나갔다. 우리도 그만 나갈까? 의상 가방을 어깨에 걸고 교코는 에리를 내려다보았다. 에리는 왠지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었다. 교코는 가방을 내려놓고 잠깐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다. 교코가 나오자 에리도 몸단장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자, 가자. 그녀가 말했다. 뭔가 잊어버린 건 없지? 교코는 실내를 한 바퀴 둘러본 뒤에 열쇠를 집어들었다. 에리가 먼저 문을 열고 기다려주었다. 오케이, 고마워. 교코가 복도를 나서자 에리가 문을 당겨서 닫았다. 자동으로 잠기는 문이다. 프런트 열쇠를 돌려주고 교코는 에리와 함께 출구로 향했다. 하지만 무심코 라운지 쪽을 돌아보고는 발을 멈추었다. 그곳에 다카미 슈스케가 있던 것이다. 슈스케는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에리, 미안하지만 여기서 헤어지자. 잠깐 인사할 사람이 있어서. 그녀는 잠깐 의아한 얼굴을 지었지만 곧바로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럼 다음에 또 봐. 에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고코는 라운지로 향했다. 그리고 일부러 다카미와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한 다음이야 무심코 고개를 드는 척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곧장 다카미와 눈이 마주쳤다. 뜻밖이라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빙긋이 웃음을 건넸다. 교코도 가볍게 인사했다. 자주 마주치는군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무슨 약속 있어요? 아니요, 잠깐 쉬려고요. 교코도 대답하고 똑같이 되물었다. 약속 있으세요? 네. 그냥 업무차 만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어중간해서 따분하던 참인데. 다카미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9시 15분 약속이니까 아직 40분이나 남았군요. 괜찮으면 합석할까요? 기회다 라고 교코는 생각했다.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런 미인이라면 언제든 괜찮죠. 다카미가 자기 앞에 자리를 손바닥으로 가리켰다. 그러시다면 교코는 다카미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컴패니언 일 꽤 힘들죠? 때로는 진사송님도 있을 거고 신경 쓸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좀 그렇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교코는 옮겨온 커피를 입에 대며 물었다. 다카미 씨라고 하셨던가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는 흐뭇한 얼굴을 했다. 이야기하는 게 귀에 들어왔거든요. 약속하신 분은 회사 일 관련인가요? 뭐 그렇죠. 근데 모처럼 미인과 자리를 함께 했으니까 되도록 늦게 왔으면 좋겠군요. 다카미는 상큼하게 웃었지만 교코 쪽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어떻게든 이 기회에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 다카미 씨는 클래식의 조예가 깊다고 하시던데요? 교코가 물었다. 파티 때 그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조예가 깊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가 수줍어하며 말했다. 하지만 네 좋아해요. 회사 일로 피곤할 때는 클래식이 좋거든요. 이따금 콘서트도 보러 갑니다. 얼마 전에도 애인 교향악단의 연주회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는 클래식의 장점을 열심히 늘어놓았다. 교코는 잘 알지 못하는 얘기였지만 적당히 맞장구를 쳤다. 컴패니언의 업무상 뭐가 뭔지 모르는 얘기를 들어주는데도 능숙한 것이다. 클래식 다음에는 뮤지컬 얘기가 나오고 이윽고 여행담으로 넘어갔다. 그는 1년에 몇 번씩 해외에 나가는 모양이었다. 예상보다 재미있게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그와 약속한 사람이 오는 것도 예상보다 빨랐다. 9시를 막 지났을 때 다카미가 건너편을 보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교구가 돌아보니 작은 너구리 같은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참이었다. 호텔 앞 맞은편에 위드라는 카페 있죠? 괜찮으시면 거기서 기다려줄래요? 30분쯤이면 얘기가 끝날 테니까. 작은 소리로 다카미가 속삭였다. 교코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펄쩍 뛸 듯이 기뻤다. 그녀는 너구리 같은 남자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너구리가 다카미에게 누구예요 저 여자는? 이라고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카미의 대답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교코는 뒤를 돌아보았다. 다카미는 그새 너구리와 진지하게 얘기를 하느라 그녀 쪽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기색이다. 라운지에는 그들 외에 손님 3명이 있을 뿐이었다. 커플과 한 남자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교코는 저절로 발이 멈춰졌다. 바로 그 짙은 감색 양복의 남자. 이름이 사타케라고 했던 사람이다. 사타케는 우묵한 눈을 지그시 다카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멀거니 쳐다보다가 결국 교코와 또 시선이 마주쳐버렸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눈빛에 그녀는 등이 오싹해져서 급히 눈을 돌렸다. 그리고 총총걸음으로 출구로 향했다. 위드는 털이 긴 카페 뒤에 유리 테이블을 줄줄이 배치한 그야말로 약속 장소라는 느낌의 카페였다. 교코는 오렌지 주스를 주문하고 클래식 입문책을 무릎 위에 펼쳤다. 마침 바로 옆이 서점이어서 당장 책을 구입했다.
벼락치기 공부긴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카페 안이 소란스러워진 것은 책을 20페이지쯤 읽고 이제 슬슬 따분해지려던 참이었다. 손님들이 하나같이 2층 창문 너머를 보고 있었다. 그녀도 목을 길게 빼고 내다보니 퀸 호텔 앞에 경차차 여러 대가 와 있었다.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카페 직원이 오다 교코씨 계십니까? 라고 큰 소리로 불렀다. 그녀가 손을 들자 전화가 와 있다는 안내였다. 여보세요, 교코씨? 역시 다카미의 목소리였다. 뭔가 시간과 분위기의 말투였다. 무슨 일이세요? 물어보면서 교코는 가슴이 수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뭔가 심상치 않아요. 호텔방에서 누군가 사망했답니다. 지금 여기는 발칵 뒤집혔어요. 교코씨에게 연락한 건 사망자가 아무래도 교코씨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심장이 꿈틀 뛰었다.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요? 네, 분명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파티의 컴패니언이라고 하니까. 마키무라라는 사람이라던데.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일단 지금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교코씨 듣고 있습니까? 교코는 수화기를 손에 든 채 지잉하는 이명을 느꼈다. 그게 이명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소리라는 것을 그녀는 한참 동안 깨닫지 못했다. 마키무라. 그건 에리. 마키무라 에리였다. 호텔로 달려가자 경찰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직원들의 움직임에서는 침착성이 사라졌고 호텔을 찾은 투숙객들은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었다. 교코가 프런트로 갔더니 곧바로 다카미가 뛰어왔다. 짧은 시간에 예상 밖으로 친해진 셈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기뻐할 기분이 아니었다. 경찰에서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모양이에요. 교코씨도 가보는 게 좋겠어요. 그의 충고에 교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에리가 죽었다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울먹이는 소리로 물었지만 다카미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갑작스럽게 주위가 소란스러워져서 알았죠. 방은 몇 호실이에요? 내가 듣기로는 203호실이라던데. 203호실? 예, 경찰이 분명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203호실이라고? 이상하다, 라고 교코는 생각했다. 그것은 오늘 컴패니언 대기실로 사용했던 방이 아닌가? 어째서 에리가 그 방에 다시 돌아갔고 게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것인가? 교코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더니 역시 아까까지 대기실로 사용했던 방 앞에 험상궂은 느낌의 남자들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제복경찰이 불러세웠다. 그녀가 에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자 경찰은 일단 남자들 사이로 사라졌고 이윽고 머리를 짧게 깎은 중년 남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유도 선수 같은 체형이었다. 스키지 경찰서의 가토라고 합니다. 짧은 머리가 이름을 밝히며 물었다. 마키무라 에리 씨와 친구 사이라고요? 네, 같은 회사의 컴패니언이에요. 에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니, 정말이에요? 하지만 가토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204호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무튼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군요. 물론 우리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교코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형사들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204호실에서 교코는 가토와 마주 앉았다. 곧바로 다시 문이 열리고 30살 전후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유난히 가무잡잡한 얼굴이었다. 번청 수사일과의 시바타입니다.
젊은 남자는 이름을 밝히면서 코를 실룩거렸다. 화장품 냄새가 나는데요. 그것도 상당한 숫자에. 사건 현장과 이 방을 컴패니언들이 대기실로 사용했어. 얘기 못 들었어? 아, 그래서. 시버타는 그제야 이해가 된다는 듯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침대에 걸터 앉았다. 가토는 헛기침을 한 차례 하고 교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조금 전, 명확히 말하면 9시 40분경에 이 옆방 203호실에서 사체가 발견됐어요. 사체는 마키무라 에리 씨였습니다. 에리가 왜요? 어쩌다 죽었어요? 교코가 물었다. 아까부터 몇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사인은 독극물입니다. 가토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목소리를 냈다. 일단 청선 화합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걸 많이 쓰더라니까.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책 때문에 많이 알려줘서 그런지. 덕국물이라니. 그러면 에리는? 여기서 교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살해된 거예요? 가토는 흠칫 놀랐고 시버타는 10cm쯤 벌쩍 뛰었다. 가토가 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 그건 아직 모릅니다. 네, 지금부터 그걸 조사해보려는 거예요. 시버타가 귓구멍을 후비면서 말했다. 그게 우리 일이니까. 교코는 가토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러시다면 저도 협력할게요. 뭐든 물어봐 주세요. 차례차례 물어보도록 하지요. 가토가 말했다. 교코 씨는 오늘 마키무라 에리 씨와 함께 일했다고 했지요? 일하는 동안 에리 씨에게서 뭔가 이상한 기척은 느끼지 못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교코는 대답했다. 적어도 자신은 깨닫지 못했다. 오늘은 하나야 보석점의 감사 파티여서 에리도 크게 기대했거든요. 오, 어떤 기대를? 그야 보석점이 주최하는 파티니까 고객들도 상당히 값비싼 보석을 달고 나오고 그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잖아요. 여자들은 그런 시덥잖은 것에 빠져든다니까. 시바타가 옆에서 비웃듯이 말하는 바람에 교코는 그를 헐그익 노려보았다. 보석은 시덥잖은 것이 아니에요. 교코의 강한 말투에 시바타는 눈이 둥그레졌다. 가토도 입을 해벌리고 있다가 다시 헛기침을 했다. 그럼 일이 끝난 뒤에는 어떻겠지요? 딱히 어떻게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에리와 제가 맨 마지막에 대기실 나왔기 때문에 열쇠를 프론트에 돌려주고 그 길로 헤어졌어요. 별다른 얘기도 없었고요. 헤어진 뒤에 교코 씨는 어디로? 저는 교코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라운지에서 차를 마셨어요. 좀 피곤해서 잠시 쉬다 가려고.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 얘기를 나눴고요. 거짓말이 아니다. 우연이라는 말만 약간 양심이 찔렸다. 당연히 형사는 그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런 일로 폐를 끼치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카미의 이름을 댔다. 다카미 부동산 회사의 전무라고 하자 형사들의 눈빛이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았다. 교코 씨와 헤어질 때 에리 씨가 어디로 간다든가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곧장 집에 갈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평소에는 그렇게 했었군요. 네, 대개는 그렇죠. 따로 남자를 만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어요? 시바타가 배려 없는 질문을 던졌다. 따로 남자를 만난다라든가 라는 말에서 그가 컴패니언이를 얕잡아 본다는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교코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시바타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모양이었지만 교코는 고개를 획 돌리고 무시해버렸다.
혹시 사귀는 사람은 있었습니까? 가토가 부드럽게 물었다. 교코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정말 몰라요. 친구라고 해도 일하러 왔을 때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정도고 사적으로 따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고 가토는 새끼손가락으로 콧등을 걸적였다. 최근에 에리 씨의 상태는 어땠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던가, 멍하고 있는 일이 많았다던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글쎄요. 어려운 질문이라고 교코는 생각했다. 누구든 멍하고 있는 일쯤은 있다.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고민 끝에 그렇게 대답했다. 형사도 이해할 듯 말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밤비 뱅키 사장이 마루모토 히사오 씨라던데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나이는 아직 40전이고 얼굴이 길고 안경을 썼어요. 항상 얼굴이 번들거린다고 할까? 여자 관계는 어땠죠? 옆에서 시바타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건 좀 안 좋은 편이긴 했던 것 같아요. 거코는 머뭇머뭇 대답했다. 우리 회사 컴패니언은 한 달에 한 번씩 일반 고향 연수 때 사장님과 얼굴을 마주하는데 매번 은근히 틱적거린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 당해본 적이 없지만. 현재 사귀는 여자는 있어요? 가토가 물었다. 교코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잘은 모르지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사장님 얘기는 물어보세요? 아, 그건 말이죠. 가토는 잠시 망설이듯이 말을 끊고 옆에 시바타를 보았다. 시바타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가토는 다시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실은 마루모토 사장이 사체 발견자예요. 사장님이요? 왜 사장님이 이 호텔에 와 있었죠? 교코는 큰 눈으로 두 형사를 번갈아 보았다. 다른 때는 사장이 파트장이 나오는 일은 없었다. 이래저래 속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가토가 진정시키려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아무튼 마루모토 사장과 호텔 직원이 최초 발견자예요. 제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에리는 왜 203호실에 있었어요? 분명 저랑 같이 그 방을 나왔거든요.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가토가 말했다. 교코 씨와 헤어진 뒤 에리 씨는 203호실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요? 교코는 그걸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가토는 다시 뜸을 들였다. 그건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이라서 되도록 입 밖에 내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어차피 곧 알게 될 겁니다. 옆에서 시바타가 말했다. 우리 입으로 밝히기 어려운 것뿐이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의 말이 가토는 씁쓸한 얼굴을 보였다. 아무래도 그게 본심의 모양이다. 그럼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에리는 자살이에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살해됐어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현재로서는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문제는 동기인데 자살이라니. 그때 똑똑 소리가 났다. 교구가 험칫 돌아보니 시바타가 수첩을 손끝으로 튕기고 있었다. 톡톡톡톡. 그런 다음에 그는 자신의 손톱끝을 들여다보았다. 이봐. 가토가 짧은 머리를 극적이며 팔짱을 꼈다. 더 물어볼 게 있나? 이건 시바타에게 던진 질문이 모양이다. 그의 얼굴이 교코에게로 향했다. 에리 씨는 술은 어땠어요?
술? 글쎄요. 교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리 센 편은 아니었어요. 맥주 한 잔 정도? 그렇군. 세버튼은 고데기를 끄덕이고 가토를 보았다. 저는 오늘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만나야 할 거고. 듣기에 따라서는 의미심장한 말이었지만 가토도 하긴 그렇군 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을 나온 교코는 비쩍비쩍 복도를 지나 계단을 이용해 로비로 내려갔다. 그리고 출구 쪽으로 나가려는데 문득 앞이 컴컴해졌다. 조사받는다는 컴패니언이 너였어? 아, 그렇구나. 현아의 망나니 아들 니시아라 겐조였다. 머리 꼭지에서 난 듯한 목소리였다. 교코는 본능적으로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가 금세 걷어들였다. 겐조 씨도 아직 여기 있었어요? 그랬지. 최상층 바에서 거래처와 한잔 했거든. 2차를 가려고 했더니만 이 소동이 났지 뭐야. 신분증을 내라느니 뭐니 귀찮게 시리. 그러고 보니 어딘지 소란스러웠다. 손님 전원의 신분을 확인 중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역시 살인사건인가? 교코는 겐조를 노려보았다. 전 잘 모르는데요. 그래? 그나저나 집이 어디야?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교코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겐조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사용할 거 없어. 이봐, 이봐. 그 순간 앞쪽에 벌써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제트 감색 양복에 스타키였다. 교코도 깜짝 놀라 움찔발이 멈춰버렸다. 상무님, 부사장님이 찾으십니다. 형이? 겐조는 지겹다는 얼굴을 했다. 에이, 별 수 없네. 그럼 다음에 또 보자. 그렇게 말하고 그는 스타키와 함께 돌아갔다. 교코가 효태령관을 나서자 검색 센츄리가 바로 앞에 있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다카미 슈스케가 얼굴을 내밀었다. 배웅해줄게요. 타요. 물론 교코는 망설임 없이 그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큰일을 겪는군요. 놀란 건 좀 진정됐습니까? 네, 이제 좀. 차가 출발할 때 교코는 무심코 호대 쪽을 돌아보았다. 그러자 밤비 뱅킷 사장 마루모토 히사오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약간 구부정한 어깨에 몹시 초췌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교코가 사는 고엔지의 원룸에 도착할 때까지 다카미는 거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은지, 그리고 내일도 일이 있는지를 물었을 뿐이다. 식욕은 없었다. 그리고 내일도 물론 일이 있었다. 또 연락할게요. 헤어지는 참에 다카미가 말했다. 집에 도착하자 교코는 입은 옷 그대로 침대에 털썩 엎드렸다. 친구를 잃었다는 것과는 또 다른 슬픔이 그녀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다. 에리는 혼자였다. 나도 혼자다. 내가 죽을 때도 그 비슷한 대화들이 오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도시에 교코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다. 그것을 계기로 교코는 옷을 벗고 다시 침대로 기어들었다. 그리고 잠시 소리내어 울었다. 띵동 하고 차인벨 소리가 울려서 눈을 떴다. 어젯밤에는 그대로 잠이 들어서 평소보다 푹 잘 잤다. 하지만 머리가 멍한 것은 여전했다. 티셔츠를 주워입고 슬리퍼를 끌면서 현관으로 갔다. 그리고 도어 체인이 걸린 것을 확인한 뒤에 빼꼼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아, 네.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전화선이 아직 연결이 안 돼서요. 잠깐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전화요? 눈을 비비며 상대의 얼굴을 보고 교코는 어라 하고 생각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유난히 까무져져 온 피부가 인상이 남아있다. 하고 상대도 놀란 소리를 냈다. 당신은 어제 그 컴퍼니요? 아, 어제 그 형사님?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네. 시바타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있어요? 왜냐면 교코는 머리를 쓸어올리며 말했다. 여기가 집이니까요. 진짜요? 시바타는 급히 문에 붙은 명패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오다 교코라고 적혀있네. 그래서 옆집으로 이사 왔다고요? 맞아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 형사일하면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건가? 와, 대박이다. 시바타는 왜 그런지 무척 감탄한 듯한 말투였다. 형사가 옆집에 살다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이따금 이상한 사람이 어슬렁거리기도 하는데.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나야말로 잘 부탁해요. 교코는 문을 닫았다. 이런 우연도 있구나 하고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로 돌아갔다. 그러자 또다시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교코는 느릿느릿 나가서 문을 열었다. 전화요, 전화. 가무잡잡한 얼굴의 시바타가 말했다. 아참, 전화 좀 쓰자고 했었지? 일단 문을 닫고 도어 체인을 푼 다음에 그를 맞아들였다. 전화는 주방 테이블 위에 있었다. 그가 전화를 거는 동안 교코는 커피를 내려주기로 했다. 시바타가 전화한 곳은 경찰서인 것 같았다. 1시간쯤 늦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었다. 아니 그게요. 제가 어제도 오늘도 휴가였지 않습니까? 이사를 했다고요. 어제 이사하던 중에 허출이 떨어진 거예요. 예, 가구고 뭐고 뒤죽박죽이에요. 당연히 저도 가구 한두 개쯤은 있죠. 1시간입니다. 30분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울 자리도 없다니까요, 지금. 그가 상사와 협상을 마쳤을 즈음 커피가 다 내려졌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교코는 커피를 권하며 말했다. 오, 고마워요. 고생이 막심하죠. 꼰대대로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니까? 새벽부터 여기저기 뛰어나지 않으면 이랬더니 기분이 안 드는 모양이에요. 이 커피 맛있네. 교코는 커피잔을 든 채 바닥 카펫에 앉았다. 그렇게 바쁜 건 어제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 길게 끌 것 같진 않아요. 자살로 처리될 모양이니까. 자살이에요? 그야 모르죠. 하지만 정황으로만 보자면 자살 말고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교코는 잔 속의 커피를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어젯밤 다카미와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에리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기요. 교코는 입을 열었다. 어제 나한테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게 있죠? 그거 아직도 비밀이에요? 아니, 나는 굳이 감출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뭘 알고 싶은데요? 전부 다 알고 싶죠. 좋아요. 커피도 얻어 마셨으니. 그렇게 말하며 시바타는 커피를 호로록 마셨다. 교코 씨가 마지막으로 에리 씨를 본 게 9시 전이죠? 호텔 프런트 앞에서 헤어진 게. 교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에리 씨는 9시 조금 지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프런트 담당 얘기로는 9시 20분쯤이었대요. 밤비 뱅킷에 마키무라 에리인데 방에 물건을 깜빡 잊고 넣었으니 입에 사무실 열쇠를 좀 달라고 얘기해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물건을 깜빡 잊었다는 건 아마 거짓말일 거라고 교코는 생각했다. 그때 자신이 마지막으로 방 안을 찬찬히 들여다봤던 것이다. 잊고 나온 물건 따위는 없었을 터였다. 그러고는 20분쯤 지나서 이번에는 한 남자가 프론트에 와서 마키무라 L이라는 여자가 200 사무실 열쇠를 가져가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교코시 회사 사장 마루모토예요. 마루모토 사장이요? 맞아요. 보면 그런 여자가 열쇠를 가져갔다고 프런트 담당자는 대답했겠죠. 그런데 마루모토가 200 사무실에 올라가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프런트 담당이 우선 그 방에 전화를 해봤는데 역시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들고 마루모토와 함께 200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갔더니 에리가 죽어 있었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200 사무실 방문이 쉽게 열리지는 않았어요. 교코는 미간을 좁히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물 한 잔만 줄래요? 교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컵에 물을 받아다 건넸다. 그것을 맛있게 비워버리고 시와타는 입가를 훔친 뒤에 말했다. 아까 교코 씨가 현관문을 열어줬을 때와 똑같아요.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는데 안쪽에서 도어 체인이 걸려 있었어요.